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책은요. 1794년에 나온, 그러니까 2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주 젊은 셸링이 남긴 지적 투쟁의 기록, 인간 지식 속의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이 책은 그냥 단순히 한 천재 철학자의 초기 생각을 담고 있는 걸 넘어서요. 당시의 독일 철학피의 전체를 그야말로 뒤흔들었던 어떤 거대한 위기에 대한 아주 열정적인 응답이었어요. 그 위기의 한가운데에는 딱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토대를 찾으려는 그 장대한 탐구, 그 첫걸음을 지금부터 함께 내디뎌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이 지적 여정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계, 이게 정말로 있는 그대로의 세계일까요? 아니면 우리 각자의 정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필터, 어떤 안경을 통해서 한번 걸러지고 재구성된 세계일까요? 만약 후자라면 그럼 우리는 진짜 세계의 모습에 대해선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걸까요? 바로 이 근본적인 불안감, 이 지점에서 철학의 위대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이 엄청난 질문 앞에서 당시의 철학은 크게 두 갈래의 길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아주 자신만만한 길이었고요. 다른 한쪽은 굉장히 신중하고 좀 회의적인 길이었죠. 이게 바로 독단론과 비판 철학입니다. 이 두 사상은 우리에게 던진 질문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해답을 내놓으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어요. 자, 이 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스피노자 같은 사상가들로 대표되는 독단론. 이들은 인간의 이성이 마치 세상을 그냥 꿰뚫어보는 신의 눈과 같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생각, 이 사유능력만으로 세계의 궁극적인 질서와 본질, 그러니까 사물 그 자체에 직접 다가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었죠. 그런데 칸트가 이끈 비판 철학은 이렇게 외칩니다. 잠깐만, 멈춰! 우리는 세계를 탐험하기 전에 우리가 탐험에 쓸 도구, 바로 우리 이성 그 자체부터 아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요. 내가 가진 지도가 정확한지,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무작정 미지의 대륙으로 돌진하는 건 어리석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인 이마누엘 칸트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전 시대의 그런 독단적인 자신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인간의 지식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지도를 아예 새로 그렸습니다. 칸트 이후로는 그 누구도 이 새로운 지도를 무시하고 철학을 할 수는 없게 되었죠. 칸트가 그린 지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세계를 딱 둘로 나누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현상의 세계와 물자체의 세계. 칸트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고 인식하는 모든 건 현상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계인 거죠. 반면에 물자체, 즉 우리에게 나타나기 이전의 그 순수한 사물 그 자체는 우리의 인식 능력을 영원히 벗어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절대 벗을 수 없는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당연히 온 세상을 팔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똑같은 안경을 썼기 때문에 세상은 팔았다는 지식은 우리 사이에서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세상이 정말 파란 건지 아니면 단지 이 안경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건지는 영원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파란색 안경이 바로 우리 정신의 구조이고 파랗게 보이는 세계가 현상, 그리고 그 안경 너머의 진짜 세계가 물자체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신의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벗을 수 없는 그 안경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칸트는 우리의 지성 안에 경험 이전에 선언적으로 미리 주어진 일종의 틀이 내장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지성의 범주예요. 인과관계, 필연성, 가능성 같은 것들이죠. 이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지식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정신의 운영체제, OS 같은 겁니다. 만약 이 범주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경험은 그저 의미 없는 감각 데이터의 홍수, 즉 완전한 혼돈 그 자체일 겁니다.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상상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는 순전한 소음과 섬광의 연속일 뿐이죠. 지성의 범주가 바로 이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는 아주 결정적인 필터인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보이는 건 칸트가 제시한 12개의 범주 중에
양상에 해당하는 세 쌍입니다. 가능성, 불가능성, 현존, 비현존, 필연성, 우연성. 우리의 지성은요,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 틀을 적용합니다. 이건 가능한 일인가? 이게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건가? 이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필연적인 일인가? 이처럼 우리는 세계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범주라는 공구를 사용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현실을 구조화하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하면서도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칸트의 분석은 우리를 겸손한, 어찌 보면 좀 회의적인 결론으로 이끕니다. 우리의 지식은 현상의 세계 안에서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같은 운영체제, 즉 지성의 범주를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사물의 궁극적인 실제, 저 너머에 있는 물차체와는 영원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식의 영토에는 아주 명확한 국경선이 그어진 셈이죠. 그렇다면 칸트에게 물차체는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긍정적인 지식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오히려 한계 개념이라는 아주 독특하고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차체는 우리 지식의 영토 끝에 서 있는 경고판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당신이 알 수 있는 세계의 끝입니다. 이 너머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고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당신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경고판은 우리 지성이 오만하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시도하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식의 영토에 한계가 그어지면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칸트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성의 두 가지 사용법을 구분하는 거죠.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 이 구분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셸링에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다리가 되어줄 겁니다. 이론 이성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이 있는가를 아는 것, 즉 자연세계의 법칙을 탐구하는 지성과 관련이 되고요. 반면에 실천 이성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이건 도덕과 의무, 당위의 영역이죠. 칸트 자신의 말을 통해 이 구분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이론 이성이 현상 세계를 분석하는 과학자의 도구라면 실천 이성은 우리에게 도덕적 명령을 내리는 내면의 목소리, 그 능력인 거죠. 칸트는 바로 이 이론 이성이 막다른 길에 부딪힌 바로 그 지점에서 실천 이성이라는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여기가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이론 이성의 세계, 즉 현상계는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의 사슬에 꽉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도덕의 영역에서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의무의 명령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는 무조건적인 법칙을 경험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도덕 법칙은 만약 당신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정직해라와 같은 조건문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우리 양심에 울려 퍼집니다. 이론 이성이 결코 가다할 수 없었던 바로 그 무조건적인 것과 우리는 이 도덕적 경험을 통해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칸트는 여기서 정말 경이로운 발견을 합니다. 도덕 법칙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명령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멩이에게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명령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돌멩이는 그냥 중력의 법칙에 따라 떨어질 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령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즉 자연 법칙을 넘어설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처럼 도덕 법칙은 이론 이성으로는 결코 증명할 수 없었던 우리의 자유라는 본질을 역으로 드러내주는 창이 됩니다. 하지만 칸트는 후대의 철학자들에게 아주 거대한 수수께끼를 남겼습니다. 그는 우리 앞에 두 개의 세계를 펼쳐 보였어요. 하나는 인과 법칙이 지배하는 현상의 세계, 다른 하나는 자유와 도덕 법칙이 존재하는 본체의 세계. 마치 건널 수 없는 강을 사이에 둔 두 개의 섬과 같았죠. 그의 후계자들은 칸트가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원리를 제시해서 자신의 철학 체계를 완전히 통일시키지는 못했다고 봤습니다. 위대한 보물섬의 존재를 알려주는 힌트는 있었지만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완전한 지도는 아니었던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칸트의 가장 급진적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피히테가 등장합니다. 칸트에 대한 피히테의 날카로운 평가는 단순한 비평이 아니었어요. 스승이 남긴 위대한 과업을 내가 완수하겠다,
이 지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대담하고 혁명적인 시도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일종의 출사표였던 겁니다. 요한 고틀리프 피해. 그는 칸트가 열어놓은 새로운 길을 따라가되 그 출발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아주 대담한 개척자였습니다. 그는 칸트가 남긴 두 세계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사고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시도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저 바깥 세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피스트의 핵심 주장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칸트가 남긴 이 분열을 극복하려면 철학은 우리 바깥의 불확실한 세계에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 유일하게 의심할 수 없는 모든 지식의 절대적인 출발점은 바로 나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활동 그 자체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 심지어 외부 세계조차도 이 나의 근원적인 활동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가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피이테 철학의 심장부입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죠. 피이테는 이 나로부터 모든 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 나는 스스로를 정립합니다. 이건 순수한 자기의식의 활동이에요. 마치 텅 빈 공간에 한 점의 의식이 딱 나타나서 나는 존재한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활동은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인 제1원리죠. 둘째, 나는 자신과 반대되는 나가 아닌 것, 즉 비아를 정립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자기 자신을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서 자신과 다른 것, 즉 대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빛을 알려면 어둠이 있어야 하듯이 나를 알려면 내가 아닌 것이 있어야 하죠. 이 나가 아닌 것이 바로 우리가 외부 세계라고 부르는 모든 것입니다. 셋째, 나와 나가 아닌 것은 서로를 제한하면서 종합됩니다. 의식의 세계는 이 둘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즉 팽팽한 긴장관계 속에서 펼쳐집니다. 나는 세계에 영향을 주려고 하고 세계는 나에게 저항하면서 한계를 설정하죠.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경험과 지식은 바로 이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 인용문이 피이테 논리의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즉, 세계, 나가 아닌 것과 자아, 나는 처음부터 분리된 두 개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의 거대한 의식 활동 안에서 서로를 비추고 정의하는 양극단인 셈이죠. 이걸로 칸트가 남긴 현상과 물자체 사이에 그 건널 수 없는 강이 마침내 메워지는 겁니다. 세계는 더 이상 우리에게서 분리된 알 수 없는 저편의 존재가 아니라 나의 자기인식 활동의 필수적인 일부가 되는 거죠. 하지만 피에트의 철학에는 중요한 방점이 찍힙니다. 그에게 나가 아닌 것, 즉 자연과 외부 세계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가치를 갖기보다는 궁극적으로 나가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나라는 주인공이 자신의 도덕적 의무를 실현하고 성장해 나가는 거대한 무대 혹은 훈련장인 셈이죠. 모든 것은 자아의 도덕적 완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적 격동의 한가운데서 프리드리히 빌렐름 요제프 셸링이라는 젊은 천재가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그는 칸트가 세운 장대한 체계와 피히테의 혁명적인 돌파, 이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면서 이 거대한 지적 탐구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하죠.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셸링은 불과 19살의 나이에 발표한 그의 첫 번째 저작에서부터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었던 칸트와 피히테가 제기한 문제들과 정면으로 씨름하면서 그들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통일 원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셀링의 초기 저작들이 가졌던 핵심 목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칸트가 그토록 가리켰지만 끝내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던 단 하나의 무조건적인 형식 중의 형식.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 정신과 자연, 이 모든 것을 단 하나의 뿌리에서 설명해낼 수 있는 궁극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 이 칸트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시죠. 무조건적인 것을 찾는 것이야말로 칸트 자신이 이성에게 부여한 궁극적인 과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셸링의 프로젝트는 단순히 칸트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칸트 철학이 남긴 가장 심오한 약속을 직접적으로 이행하려는 시도였음이 분명해집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셸링이 보기에 칸트는 철학이라는 거대한 보물상자를 열 수 있는 여러 개의 열쇠들, 즉 범주들을 발견했지만 그것들을 그저 목록처럼 나열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칸트는 그 모든 개별적인 열쇠들이 어떻게 단 하나의 마스터키로부터 필연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셸링이 찾으려 한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단 하나의 원리, 하나의 마스터키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요약하는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이번 분석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칸트는 우리 지식의 한계를 명확히 해서 지도를 그렸고 피에테는 나라는 출발점에서 대담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피엘테의 철학은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자연을 부차적인 것으로 보는 한계를 지녔죠. 그렇다면 슐링은 어떻게 이들의 작업을 종합하고 또 넘어서서 나와 자연 모두를 동등하게 아우르는 절대적 원리라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려 했을까요? 그의 탐구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나의 생각, 감정, 눈앞에 펼쳐진 이 세계. 이런 것들은 과연 무엇 위에 서 있는 걸까요? 모든 지식과 존재의 가장 단단한, 더는 의심할 수 없는 궁극의 토대를 찾으려고 했던 한 철학자의 위대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책은요, 임마누엘 칸트가 남긴 거대한 질무에서 시작해서 철학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뒤바꾼 아주 급진적인 해답을 제시한 셜링의 초기 사상이 담긴 정말 놀라운 작품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떠날 지적 여정의 지도를 한번 펼쳐볼까요? 먼저 모든 철학자들이 필연적으로 마주했던 근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모든 것의 절대적인 토대는 대체 뭘까? 라는 문제에서 출발할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려고 했던 두 거인이죠. 스피노자와 칸트의 위대한 시도, 그리고 그들이 남긴 결정적인 한계를 살펴볼 거고요. 마침내 이 모든 딜레마를 단숨에 해결하는 셜링의 혁명적인 아이디어, 절대적 자아에 도달해서 그 아이디어가 우리 자신과 자유,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세계를 어떻게 새롭게 보게 만드는지 그 심오한 의미를 남김없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칸트가 철학계에 남긴 질문은 그야말로 거대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에 내장된 안경, 일종의 선험적 형식이라는 틀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한다고 밝혔잖아요. 그렇다면 질문은 필연적으로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만약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우리 정신의 틀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 정신 자체를 포함한 모든 것은 과연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걸까요? 모든 것의 궁극적인 토대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건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게임 같은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형식 중의 형식, 독일어로는 오어포름을 찾는 위대한 탐구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그 자차로 완전한 단 하나의 진리 말이죠. 철학이 그냥 뜬구인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과학으로 거듭나려면 마치 유클리드 기하학이 몇 개의 흔들리지 않는 공리에서 수많은 정리를 증명해내듯이 모든 지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절대적인 첫 번째 원리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당시 철학자들은요, 마치 거대한 미로에 갇힌 것 같았어요. 한쪽 문은 객관 세계로 통합니다. 저 바깥에 있는 사물에서 출발하면 잠깐, 근데 그걸 인식하는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에 부딪혀서 결국 주체의 문제로 되돌아오게 되죠. 다른 쪽 문은 주관적 정신으로 통합니다. 생각하는 나, 즉 주체에서 출발하면 근데 이 생각하는 나 자신도 결국 분속되어야 할 하나의 대상 아닌가? 라는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도 결국 막다른 길이었던 셈이죠. 자, 이 막다른 길을 어떻게든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했던 첫 번째 거대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독단론이라고 불리는 접근법인데요. 그 중심에는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절대적 실체로 설명하고자 했던 철학자 바류흐 스피노자가 있었습니다. 독단론의 전략은 아주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신 또는 실체처럼 절대적인 객관적 원리 하나를 꼭대리에 딱 놓고 거기서부터 세상 모든 것을 빈틈없는 논리로 설명해내려는 시도죠. 즉, 생각하는 주체인 나, I가 아닌 것, 철학적으로 비야, not I라고 불리는 저 광대한 외부 세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스피노자가 설계한 이 체계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 하나의 실체를 가정하니까 겉보기엔 정말 완벽해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수정궁처럼 대단히 정교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지만 슐링은 이 완벽해 보이는 건축물의 가장 깊은 토대에서 치명적인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셀링의 비판은 바로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그는 무조건적인 사물이라는 말 자체가 마치 둥근 사각형이라는 말처럼 자기 모순이라고 꿰뚫어 본 거죠. 무조건적이라는 말과 사물이라는 말이 한 문장 안에서 서로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 독단론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자, 이 모순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요?
어떤 것이 사물이나 객체가 되려면 반드시 그것을 바라보는 주체가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컴퓨터는 나라는 주체가 그것을 컴퓨터로 인식하기 때문에 객체인 거죠. 즉, 세상의 모든 객체는 주체에 의해서 조건 지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무엇에도 조건 지어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것이 동시에 주체에 의해 조건 지어져야만 하는 사물일 수가 있을까요? 이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셸링이 보기에 스피노자의 완벽한 논리는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역설, 즉 그 수정궁의 기초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결과를 낳고 마는 겁니다. 객체에서 출발하려던 시도가 이렇게 무너지자 철학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인식이 세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계가 우리의 인식 형식을 따라온다는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었죠. 이 혁명의 중심에 바로 임마누엘 칸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이테나 셸링 같은 다음 세대 철학자들은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칸트 선생님이 위대한 보물섬의 지도는 그려주셨는데 정작 보물이 묻힌 X 표시는 안 해놓으셨네 하고요. 그는 우리 정신이 세계를 구성한다는 엄청난 발견을 했지만 그 정신 자체가 서 있는 궁극적인 땅이 무엇인지는 끝내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칸트는 나가 경험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거대한 도약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에는 결정적인 한계를 남겼어요. 자연 법칙의 세계를 다루는 이론 철학과 자유와 당위의 세계를 다루는 실천 철학이 마치 서로 다른 섬처럼 분리되어 있었던 거죠. 셜링이 보기에 칸트의 철학은 공통의 토대가 없는 웅장하지만 서로 분리된 두 개의 건물과 같았습니다. 그 두 건물을 하나로 잇는 단 하나의 주춧돌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어떡하죠? 객체에서 출발한 스피노자도 주체에서 출발했지만 분열을 남긴 칸트도 완전한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철학은 다시 한번 길을 잃은 듯 보입니다. 과연 모든 것을 통일하는 단 하나의 원리는 불가능한 꿈일까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셜링은 모두가 생각지 못했던 대담하고도 혁명적인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찾아 헤맸던 건 어떤 궁극적인 존재, 즉 변치 않는 사물이었어요. 그런데 셜링의 혁명적인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다들 헛다리 짚고 있었어요. 모든 것의 토대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멈춰있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순수한 행위 그 자체라고요. 이게 바로 셜링 철학의 심장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 자아. 이건요, 지금 슬픔이나 기쁨을 느끼는 당신이나 저 같은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자아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모든 경험 이전에 다른 어떤 것에도 원인을 두지 않고 스스로를 세우는, 즉 나는 나다라고 선언하는 의식의 원초적인 행위 그 자체입니다. 원인 없이 스스로를 낳는 순수한 활동성이죠. 객체는 항상 다른 무언가에 의해 정의되니까 조건적일 수밖에 없어요. 연극 무대 위에 있는 배우나 소품 같은 거죠. 하지만 순수한 행위로서의 절대적 자아는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근거가 되죠. 이건 연극의 무대이자 극본이며 연기라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발견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경험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인 겁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이 순수한 자기 창조 행위다. 이걸 출발점으로 딱 받아들이는 순간 와르르 거대한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이 뒤바뀌게 돼요. 우리 자신의 자유란 무엇인지, 이 단단해 보이는 현실은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셜링은 이제부터 아주 급진적인 대답을 내놓게 됩니다. 셜링한테 자유는 나가 가진 여러 속성 중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자유가 바로 나라는 존재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건 A와 B 사이에서 선택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A와 B라는 선택지 자체를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힘, 독일어로 selbstmacht, 즉 자기 능력입니다. 외부의 그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완전한 자기 창조의 순수한 힘인 거죠.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좋아요. 모든 것의 근원인 자아가 무한하고 전부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자아가 아닌 것들, 저기 있는 책상, 나무, 이 유한한 것들로 가득 찬 세계, 즉 비아는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이건 정말 거대한 역설처럼 보입니다. 그 해답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바로 의식의 본성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이 자기 자신을 직접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거울이 있어야만 자기를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순수하고 무한한 활동으로서의 자아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서 스스로와 구별할 무언가, 즉 거울 같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세계, 즉 비아는 바로 자아가 스스로를 비춰보기 위해 만들어낸 거대한 거울인 셈입니다. 마치 두기 없는 강을 상상해 보세요. 그냥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물웅덩이일 뿐이겠죠. 강의 어떤 형태와 방향, 강다움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두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런 저항이 없다면 자아의 활동성은 그냥 무한히 뻗어나갈 뿐 결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객관세계, 즉 비아는 바로 자아라는 무한한 강이 스스로 둑을 세워서 그 둑에 부딪혀 되돌아옴으로써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거대한 흐름이 되게 하는 필연적인 무대인 셈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토대가 객체가 아닌 순수한 행위라고 확립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행위 그 자체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행위의 결과는 볼 수 있지만 그 행위하고 있음 그 자체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인식의 도구들은 여기서 그냥 다 먹통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감각은 카메라 같아서 오직 객체, 즉 비야만 찍을 수 있거든요. 우리의 이성은 사전 같아서 이미 한정되고 조건 지어진 것들만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려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바라보는 나와 바라보이는 나로 스스로를 분열시키고 맙니다. 순수한 행위 그 자체는 이 모든 그물망을 쏙 빠져나가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셸링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지적 직관이라는 겁니다. 이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쳐다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건 바라보고 있음이라는 그 활동 자체를 그 역동적인 흐름을 안에서부터 직접 느끼는 거죠. 대상이 된 나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행위로서의 나를 직접 붙잡는 겁니다. 자각몽, 그러니까 꿈속에서 아, 이거 꿈이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이 개념이 확 와닿을 거예요. 그 순간 당신은 꿈속의 나라는 캐릭터를 객체로서 보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그 활동 자체를 번개처럼 직접 깨닫는 겁니다. 이건 오감이나 논리로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경험의 배경이 되는 의식의 활동을 직접 파악하는 순간입니다. 셀링은 이 순간을 마치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데요. 왜냐하면 눈앞에 아무런 대상도 없이 오직 순수한 활동만이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셸링에게 이건 그냥 현실에 대한 어려운 이론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자 인간 존엄성의 바로 그 토대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외부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자유로운 행위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도덕의 출발점인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셸링은 절대적 자아라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초석을 놓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이 단단한 토대 위에서 그는 자연이라는 세계, 예술이라는 창조, 그리고 도덕이라는 의무의 거대한 건축물을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장대한 설계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여정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본 적 있으세요? 나는 과연 자유로운 존재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우주의 법칙에 그저 묶여있는 존재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셸링의 이 책은요, 바로 이 오래된 질문을 둘러싼 두 거대한 철학 체계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장대한 지적 대결의 한복판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현실을 보는 두 개의 거대한 세계관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볼 거고요. 한쪽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절대적 객체의 세계, 다른 한쪽은 그에 맞서는 자유로운 주체의 세계죠. 이 둘이 어떻게 막다른 길에 부딪히는지, 그리고 셸링이 그 너머에서 어떤 탈출구를 모색하는지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갈등에서 시작되죠.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책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현실을 보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렌즈, 두 개의 세계관이 어떻게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지 그 생생한 충돌의 현장을 목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철학 드라마의 두 주인공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바로 독단론과 비판 철학입니다. 이 둘은요, 세상을 보는 시작점부터가 완전히 180도 달라요. 먼저 독단론부터 볼까요? 이쪽은 나의 바깥에서, 나와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대한 객체에서 출발합니다. 스피노자가 대표적이죠.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실체, 뭐랄까 거대한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각자는 뭘까요? 그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에 불과한 겁니다. 결국엔 이 거대한 전체 속으로 다시 녹아들어가죠. 이 세계에선 개인의 자유란 사실상 환상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비판 철학, 즉 칸트의 사상은 정반대입니다. 모든 것은 나라는 자유로운 주체, 바로 내 안에서 시작돼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도덕적 목소리가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법칙을 세우는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자아를 소멸시키는 철학과 자아를 우주의 중심에 놓는 철학, 두 거인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셀링이 이 책에서 직접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헤아릴 수 없는 것에 맞선 투쟁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것뿐 아니라 모든 숭고함의 바로 그 근거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문제는 그냥 머리로만 하는 논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근본적인 투쟁 그 자체이고 바로 그 투쟁 때문에 인간이 숭고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장은 앞으로 우리가 다룰 내용이 단순한 이론 싸움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의미와 맞닿아 있는 아주 실존적인 문제라는 걸 암시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세계관 중에서 첫 번째 독단론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그리고 이 세계관이 왜 그토록 강력하고 심지어는 아름답다고까지 느껴질 만큼 매력적인지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독단론을 이해하려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어디서 시작하는가, 즉 출발점이에요. 모든 철학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하잖아요. 독단론은 그 근원을 나의 바깥, 즉 우리 생각이나 존재와는 상관없이 원래부터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제, 절대적 객체에서 찾습니다. 실링은 이런 관점을 가장 완벽하고 일관되게 보여준 철학자가 바로 스피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이 독단론의 감성적인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독단론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건 거대한 힘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힘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것, 즉 조용한 항복을 통해 평화를 얻으라는 거죠. 이 세계관의 미학적이고 감성적인 매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셸링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건 절대적 객체에 대한 조용한 자기 포기예요. 세계의 품 안에서 휴식할 기회라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개별적인 나로서 겪는 모든 고통, 불안, 투쟁, 이 모든 걸 끝내는 방법으로 나 자신을 더 큰 전체, 그러니까 절대적인 세계 그 자체에 완전히 던져버리는 겁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드넓은 바다 전체로 돌아가서 마침내 평온을 찾는 이미지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겠어요? 자,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이 매력적인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한치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밀어붙이면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될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독단론 체계가 감추고 있는 궁극적인 결과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 끝에 기다리는 건 바로 이겁니다. 경쟁이 아니라 항복, 저항이 아니라 자발적인 소멸. 이것이 바로 독단론의 냉혹하고도 정직한 결론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모든 것이 하나의 절대적 객체, 하나의 거대한 실체라면 나라는 이 작은 개별적인 존재가 저항하거나 자유의지를 갖는다는 건 결국 환상에 불과하겠죠. 따라서 이 시스템 안에서 진정한 지혜는 저항하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흐름에 기꺼이 나 자신을 소멸시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독단론이 내릴 수밖에 없는 가장 일관된 결론인 셈이죠. 자, 이렇게 모든 걸 하나로 녹여버리는 독단론의 세계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는 도전자,
자유롭고 도덕적인 자아를 우주의 중심에 놓는 철학, 비판 철학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비판 철학은 시작점부터가 정반대예요. 밖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을 들여다봅니다.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어떤 목소리에서 출발하죠. 그건 바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경험,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느끼는 그 의무감입니다. 비판 철학은 이 내면의 목소리야말로 철학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럼 비판 철학이 어떻게 자기 논리를 쌓아 올리는지 그 계단을 하나씩 같이 밟아볼까요?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와 같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도덕 법칙이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둘째, 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 인형에게 스스로 움직여라 하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셋째, 그렇다면 해야 한다는 도덕 법칙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역으로 우리가 자유롭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넷째, 그런데 이 자유는 원인과 결과에 꽉 묶인 이 물질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자유는 감각 너머의 다른 차원, 즉 초감각적 세계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렇습니다. 모든 철학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자유로운 주체, 바로 나 자신에게서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판 철학의 단단한 논리 구조입니다. 두 철학이 신이라는 절대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정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건 정말 주요한 포인트인데요. 독단론에서 절대자, 즉 신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실체,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낳은 거대한 존재 그 자체예요. 하지만 비판 철학에서 절대자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 법칙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우리가 이성적으로 요청해야만 하는, 즉 가정해야만 하는 원리 같은 거예요. 착하게 산 사람이 결국엔 행복해지는 것을 보장해줄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는 실천적인 요구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따라서 비판 철학의 신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식 가능한 객체로서의 신과 도덕적 필연으로서의 신, 이 둘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 양쪽 다 각자의 논리 안에서는 정말 탄탄하고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이 두 완벽한 세계가 정면으로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슐링은 이 둘이 필연적으로 막다른 길, 즉 교착 상태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슐링은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둘 중 하나가 이겼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슐링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어느 쪽도 상대방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단론의 약점부터 한번 파고 들어보죠.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만약 스피노자의 말처럼 모든 게 필연성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실체라면 우리가 매 순간 느끼는 이 생생한 자유의 감각은 대체 정체가 뭘까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부당함에 저항하고 나 자신을 주장하려는 이 느낌은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독단론은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저 환상이라고 치부할 뿐이죠. 결국 독단론이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자신의 시스템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비판 철학의 영역에서 그 개념을 본래 훔쳐와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비판 철학은 완벽할까요? 천만에요. 슐링은 이쪽에도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세계가 둘로 쪼개져요. 인과 법칙이 지배하는 현상 세계와 자유의 초감각적 세계로요. 근데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해요. 둘째, 더 심각한 건 이성의 내분입니다. 도덕을 위해 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실천 이성이 있는 반면 우리 머릿속에 냉정한 이론 이성은 잠깐 그거 그냥 필요한 가정일 뿐 증명된 사실은 아니잖아? 라고 폭로해버리죠.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셋째, 결국 이성은 궁극적인 실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무력한 존재가 될 위험에 처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의 공격에 너무나 취약해요. 만약 독단론자들의 말처럼 절대적인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 신 앞에서 인간이 만든 도덕 법칙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공격에 제대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슐링이 책에서 보여주는 가상의 대화가 있는데요. 여기서 독단론자가 비판 철학자에게 날리는 일격이 정말 무섭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 놀라지 마시오, 나의 친구여.
내가 당신과 함께 걸었던 길을 되짚어 돌아오는 길에 당신이 방금 힘들여 세운 모든 것을 파괴한다 해도 당신의 구원은 오직 영원한 도피 속에 있을 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도덕법칙에서 출발해 신에게 도달하는 그 논리를 나는 정확히 그 반대 순서로 되짚어서 당신이 세운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논리는 앞으로 나아갈 때만 유효하고 멈추거나 되돌아보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당신의 구원은 오직 영원한 도피 속에 있을 뿐이라는 말은 비판 철학이 결코 안식에 이를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양쪽 다 서로를 무너뜨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신의 약점을 해결하지도 못하는 완전한 교착 상태에 빠진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셸링은 말합니다. 이 체스판 자체를 뒤엎어야 한다고. 해결책은 이 이론적인 틀 안에서는 결코 발견될 수 없으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거대한 철학적 대립은 더 이상 머리로만 풀 수 있는 퍼즐이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이 문제는 생각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해답은 필연적으로 실천, 즉 우리의 행동과 경험을 통해 이 경계를 극복하는 데서 찾아야만 합니다. 그럼 그 실천이란 게 대체 뭘까요? 셸링은 아주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이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려면 나는 유한한 존재이기를 멈추어야만 한다. 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결책이 새로운 논증이나 이론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근본적인 변형에 있다는 겁니다. 독단론의 객체와 비판 철학의 주체라는 이분법 자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이 유한한 개별자로서의 관점을 초월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철학적 문제의 해답이 곧 우리의 실존적 변화와 맞닿아 있다는 정말 엄청난 선언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셸링이 제시하는 이 모든 갈등의 출구, 즉 주체와 객체의 분열이라는 이 근본적인 갈등을 초월하는 다른 종류의 알, 그가 지적 직관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갑니다. 자, 지적 직관. 말이 좀 어렵죠? 최대한 쉽게 풀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하는 생각, 그러니까 사유라는 건요, 항상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나뉘어 있어요. 내가 책상을 본다. 처럼요. 그런데 지적 직관은 이 구분이 아예 사라지는 순간을 말합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다 그 자체가 되어서 바다를 아는 것처럼 알과 존재가 하나가 되는 상태죠. 셸링은 이걸 저항에 부딪히지 않는 활동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를 의식하는 이유는 세상이라는 객체가 우리에게 저항하기 때문인데 이 지적 직관의 상태에서는 그런 저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상태 자체를 직접 인식할 수는 없고 오직 성찰을 통해 마치 죽음의 상태에서 깨어나듯 그 상태에서 빠져나온 뒤에야 아, 그런 상태가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된다고 셸링은 말합니다. 결국 독단론과 비판 철학의 이 거대한 투쟁은 우리를 바로 이 마지막 질문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우리는 과연 논리와 감각의 세계를 넘어서서 자아와 세계가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그 절대적인 통일성을 직접 체험하고 직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그 길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은 셸링의 사유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암시하는 동시에 이 방송을 듣는 우리에게도 깊은 사색의 여지를 남깁니다. 프리드리히 셸링의 책 독단론과 비판론에 관한 철학 서안을 통해서 철학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치열한 싸움 중 하나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절대적인 진리와 개인의 자유, 이 둘 사이의 대결이죠. 모든 걸 설명해주는 거대한 진리 안에서 편안한 안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추구할 것인가? 셸링은 이 두 거대한 힘이 어떻게 충돌하고 또 어떻게 하나의 길에서 만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셸링은 이 문장 하나로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질문의 무게를 단번에 보여줍니다. 이건 그냥 머리로만 하는 지적인 놀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바로 무한한 세계 앞에서 유한한 인간이 벌이는 영웅적이면서도 어딘가 비극적인 투쟁, 그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힘에 맞서는 인간 정신의 숭고한 드라마,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게 셸링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대한 진리의 체계 속에 나를 던져서 안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고독하지만 완전한 자유를 누릴 것인가? 우리를 삼켜버리는 진리와 우리를 고립시키는 자유,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운명일까요? 자, 그럼 이 거대한 결투의 첫 번째 주인공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독단론입니다. 이 생각은 특히 철학자 스피노자를 통해서 가장 정교하고 강력한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났죠. 독단론의 출발점은요, 재밌게도 나가 아니에요. 세상 저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절대적인 원리, 뭐 신일 수도 있고 자연 그 자체일 수도 있겠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통일적으로 쫙 설명해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나라는 존재는 독립적인 주인공이 아니에요. 거대한 우주적인 질서의 한 부분이고 그 질서가 잠시 드러나는 하나의 방식일 뿐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셸링이 이 독단론을 그냥 틀린 철학이라고 딱 잘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인간에게 얼마나 강력하고 달콤한 정신적, 미학적 유혹인지를 아주 깊이 이해하고 묘사해요. 끊임없이 선택하고 싸워야 하는 고통 대신에 모든 걸 품어주는 거대한 흐름에 나를 그냥 맡겨버리는 데서 오는 그 깊은 평온함, 독단론이 약속하는 건 바로 이 항복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문장은 독단론이 약속하는 그 깊은 평화를 정말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죠. 이건 나라는 개별성의 무거운 짐을 그냥 내려놓는 해방의 경험이고요. 또 광대한 우주와 황홀하게 하나가 되는 경험이에요. 나와 세계를 나누던 경계가 허물어지고 무한한 전체와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의 안식.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다에 있는 파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파도의 목표는 영원히 자기 혼자 개별적인 파도로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의 진짜 근원이자 실제인 저 광대한 바다로 되돌아가는 거죠. 독단론이 제시해내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는 결국 우리가 비롯된 저 절대적인 전체로 돌아감으로써 진짜 평화를 얻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독단론이 약속하는 이 고요한 평화의 정면으로 잠깐만 하고 반기를 드는 또 다른 철학이 있습니다. 그 평화는 너무나 비싼 대가, 즉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자유, 그 자체를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는 가짜 평화라고 선언하면서 말이죠. 바로 칸트와 피이테로 대표되는 비판론입니다. 비판론은 독단론과 완전히 반대로 판 자체를 180도 뒤집어버려요. 이 철학은 세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출발점, 바로 자유로운 나에서부터 모든 걸 시작합니다. 세계가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유로운 행위가 세계를 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죠. 비판론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바다로 돌아가야 할 파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산을 지도 한 장 없이 오르는 등반가에 가깝죠. 정상에 도달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 무한한 대상에 맞서서 자신의 길을 용감하게 개척해 나가는 그 투쟁 자체가 인간을 정의하고 숭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비판론의 시각에서 자유를 포기하는 것. 이건 그냥 하나의 선택지를 버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리 정해진 거대한 기계 속에 이름 없는 부품, 하나의 사물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이 운명에 맞서는 자유로운 자기 주장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세계를 이해하려는 두 개의 거대하고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눈 듯한 비전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셸링은 이 둘 사이의 팽팽한 대립 구도를 숨김없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한쪽은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죠. 다른 한쪽은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와의 통일성을 포기합니다. 평온한 안식을 택하면 자유를 잃고 숭고한 투쟁을 택하면 고독해져요. 마치 하나를 얻으면 반드시 다른 하나를 잃어야만 하는 완벽한 제로섬 게임처럼 보입니다. 결국 이 두 위대한 철학 체계는 각자의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였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맙니다. 독단론의 완벽한 세계 속에서는 나의 자유로운 선택이 들어설 자리가 없고요. 비판론의 고독한 나는 자신을 제외한 이 세계 전체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셸링이 정말 놀라운 진단을 내립니다. 이 문제는 둘 중 하나가 옳고 다른 하나가 틀렸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의 진짜 근원은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장, 즉 이론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싸움은
머릿속 생각만으로는 결코 승패를 가릴 수 없다는 선언이죠. 이 딜레마를 진짜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관객석에 앉아서 세상을 분석만 하는 걸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세계를 아는 것을 넘어서 세계를 향한 어떤 실천적인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는 거죠. 즉, 알매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셀링의 이 대담한 선언은 철학의 판도를 바꿀 급진적인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 나와 세계, 주체와 객체로 나눠서 생각하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자체를 뛰어넘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알, 다른 차원의 경험을 통해서만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셸링은 드디어 자신의 독창적이고 심오한 종합을 펼쳐 보입니다. 그는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이 싸움을 끝내지 않아요. 대신 두 전사가 사실은 서로의 그림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는 걸 밝힘으로써 이 결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셸링은 독단론의 심장부,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경험이죠. 바로 절대자와 하나가 되는 그 황홀한 신비 체험을 해부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이 신과의 합일이라고 불렀던 그 경험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만약에 그게 거대한 착각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바로 지적 직관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지적 직관은 눈으로 무언가를 보는 그런 감각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이건 자아가 외부의 어떤 대상도 없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순수하게 활동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깨닫는 경험입니다. 내가 본다가 아니라 내가 활동하고 있음, 그 자체를 아는 거죠. 자, 이 과정을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죠. 신비주의자는 절대자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외부 세계는 의식에서 모두 사라져버리죠. 그때 남는 건 뭘까요? 바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순수한 활동, 즉 자아의 행위 그 자체뿐입니다. 바로 이 순간 결정적인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는 소멸되기는커녕 가장 순수하고 절대적인 형태로 활동하는 자기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무의 신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는 신을 본 게 아니었어요. 신처럼 무함하게 활동하는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이 단 하나의 통찰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독단론자가 외부의 절대자를 향해 자신을 내던지는 그 항복의 행위가 사실은 비판론이 그토록 숭배했던 절대적이고 자유로운 주체, 즉 나를 다른 모습으로 만나는 경험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들은 신을 찾아 떠났다가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한 겁니다. 그렇다면 독단론이 추구했던 안식과 비판론이 추구했던 투쟁이라는 이 서로 상반된 감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놀라운 통찰은 이 둘마저도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음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정말 경이로운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판론이 말하는 저 숭고한 투쟁은 무언가에 맞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활동을 가로막는 저항이나 장애물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무한한 활동은 더 이상 투쟁이 아니라 그저 순수하고 무한한 존재의 경험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셸링이 도달한 눈부신 종합입니다. 아무런 방해 없이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활동, 즉 가장 높은 형태의 자유로운 분투는요, 아무런 동요도 없는 완전한 고요함, 즉 가장 깊은 형태의 평화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투쟁과 안식, 자유와 진리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실체의 다른 이름이었던 거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아니, 만약 우리의 본성이 이토록 행복한 상태라면 왜 우리는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못할까요? 셸링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의식, 즉 나를 유한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외부 세계가 우리의 활동에 저항하고 부딪혀 올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단단한 책상을 만질 때 비로소 나와 책상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듯이 외부 대상과의 마찰야말로 우리를 무한한 꿈에서 깨어나 유한한 나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인 셈입니다. 셸링은 이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자유와 진리, 그리고 행복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어쩌면 행복은 힘겨운 투쟁 끝에 얻어지는 보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유로운 활동, 그 자체의 본질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유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자, 드디어
쉘링 철학 여정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돼요. 인간의 이성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선택,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끝이죠. 이 책은 지식의 절대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파고들다가 결국 우리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 세계 안에서 어떤 편에 설 겁니까? 하고 말이죠. 선택을 강요하는 겁니다. 쉘링이 보기에요. 이 복잡한 철학의 역사 전체가 사실은 딱 두 개의 거대한 세계관이 맞붙는, 뭐랄까, 거대한 전쟁터 같은 거였어요.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두 개의 거대한 철학 진영이 딱 보이죠? 왼쪽이 독단론이에요. 이 길은 비유하자면 거대한 강물에 그냥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세계라는 절대적인 힘, 그 거대한 흐름이 먼저 있고 나는 거기에 그냥 항복하는 거죠. 스피노자가 바로 이 길의 대표적인 철학자고요. 자, 그럼 오른쪽은 어떨까요? 정반대죠. 비판 철학입니다. 이쪽은 강물에 몸을 맡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맞서서 둑을 쌓는 쪽에 가까워요. 시작점부터가 달라요. 외부 세계가 아니라 바로 나, 이 절대적인 자아에서 모든 게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항복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선언인 셈이죠. 칸트랑 피테가 바로 이 길을 열었던 사람들이고요. 독단론이 추구하는 마지막 경지는요, 어떤 치열한 싸움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 완벽한 평화에 가깝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구처럼 말이죠. 측량할 수 없는 것에 조용히 나를 내맡기고 세계의 품 안에서 쉬는 것. 정말 아름다운 표현 아닌가요? 이건 마치 내가 하나의 작은 파도였는데 드디어 거대한 바다 전체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발적으로 나를 소멸시켜서 세계와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건 투쟁이 아니라 완전한 합일, 완벽한 귀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독단론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면 정말 놀라운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원래는 나가 아니었던 저 바깥 세상, 즉 비아가 진짜 나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원래 나라고 생각했던 이 존재는 그냥 세계의 한 조각, 그러니까 비아가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비유하자면 물 한 방울이 바다에 딱 떨어져서 더 이상 나, 이 물방울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아요. 개인적인 자아라는 게 거대한 세계 속으로 완전히 녹아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스피노자가 말했던 것처럼 결국 나는 신, 즉 자연이라는 그 절대적인 실체 자체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반대편 길은요, 이런 평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전투를 부르짖는 외침으로 가득 차 있죠. 자, 비판 철학의 길에서는요, 인간의 정신이 언제 가장 빛난다고 생각하시나요? 항복할 때? 절대 아니죠. 오히려 거대한 운명, 저 세계의 압도적인 힘에 정면으로 맞서 싸울 때, 바로 그 영웅적인 투쟁의 순간에 가장 빛난다고 봅니다. 셀링은 바로 이 문장을 통해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것에 맞선 투쟁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숭고함의 근거 그 자체다. 이길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거대한 힘에 맞서는 그 행위 자체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숭고함이고 모든 위대함은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좋아요. 자, 우리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투쟁의 길, 비판 철학의 길을 가기로요. 그런데 막상 이 길에 딱 들어서는 순간 철학자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무기였던 생각이라는 것, 이 이성이라는 게 사실은 비극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서 철학은 정말 거대한 벽을 만납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만으로, 이 머리만 써서 절대적인 진리에 닿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성, 이 생각이라는 건 뭐랑 비슷하냐면 사물의 길이를 재는 자랑 똑같아요. 자가 있으려면 잴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길이를 재고 무게를 달고 특징을 분석하고 항상 어떤 대상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찾으려는 건 뭐죠? 무조건적인 것, 즉 절대적인 거예요. 이건 자로 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모든 걸 재는 기준이 되는 자 그 자체에 가까워요. 결국 이성은 자기 자신을 재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로 자를 재려는 이 웃지 못할 모순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쉘링은 심지어 위대한 칸트의 철학조차도 이 딜레마를 피해갈 수 없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자, 이 끝없는 순환의 덫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단계, 이성이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키려고 도덕 법칙이라는 아주 멋진 성을 쌓습니다. 두 번째,
이 성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신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를 데려와서 성의 기초로 삼는 거예요. 이건 신의 명령이니까 절대적이야 하고 말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세 번째 단계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만약에 모든 걸 결정하는 절대적인 신이 있다면 애초에 우리한테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게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결국 보세요. 자유를 지키려고 세운 성이 도리어 그 자유를 파괴해버리는 꼴이 된 겁니다. 이 성은 바로 이런 식으로 끝없이 자기를 파괴하는 mö비우스의 띠에 갇혀버리고 마는 거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쉘링은 좀 더 비장하게 표현해요. 당신의 구원은 오직 영원한 도주에만 있다. 절대로 어디에도 멈춰서지 마라. 우리 앞에는 낙원이 있지만 등 뒤에는 사막과 고독뿐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 성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론, 새로운 성을 향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잠시라도 멈춰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방금까지 내가 애써 쌓아 올렸던 그 멋진 성이 와르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걸 봐야만 하니까요. 그럼 대체 왜 이런 실패가 반복되는 걸까요? 쉘링은 그 원인이 이성의 작업 방식과 궁극적인 목표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딱 구분이 되죠. 이성의 작업 방식, 그건 바로 왼쪽의 종합, 즉 신세시스예요. 이건 뭐냐면 계속 다리를 놓는 작업이에요. 주체와 객체를 연결하고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고 계속 무언가를 잇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조건적일 수밖에 없어요. A가 있으려면 B가 있어야 한다. 이런 식이니까요. 하지만 이성이 진짜로 원하는 목표는 뭐냐? 바로 오른쪽의 정립, 시시스입니다. 이건 더 이상 어떤 다리도 필요 없는 그 자체로 완벽한 출발점을 찾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단단한 땅을 찾는 적과 같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이성은 자신의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는 자신의 유일한 능력을 스스로 파괴해야만 하는 거죠. 정말 비극적이지 않나요? 이건 끊임없이 자기를 파괴하는 상태인 거고 자신의 본성 때문에 결코 닿을 수 없는 목표를 향해 영원히 달려가야만 하는 그런 이성의 숙명적인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철학은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급격하게 방향을 틀어야 해요. 이제는 머리로 생각하고 따지는 개념의 세계를 떠나서요. 직접 온몸으로 부딪히는 직접적인 경험의 세계로 뛰어들어야만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진짜 문제는 우리의 논증이 어설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애초에 논증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예요. 더 똑똑하고 더 정교한 이론을 만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론이든 결국 대상을 분석하는 도구에 불과하니까요. 바로 나라는 존재, 우리의 자아는 개념 같은 걸로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 문구에서 말하잖아요. 나는 단순한 개념으로 주어질 수 없다. 개념은 조건적인 것의 영역에서만 가능하다. 개념이라는 건 늘 어떤 대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나는 우리가 분석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비유하자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세상 모든 걸 보지만 우리 눈으로 우리 눈 자체를 직접 볼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나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겁니다. 모든 생각과 정의를 가능하게 만드는 바로 그 주체, 그 전제 조건인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쉘링이 마침내 이성의 덫에서 우리를 구해줄 열쇠를 딱 꺼내듭니다. 그 이름은 바로 지적 직관. 이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머리로 생각하고 분석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증명해야 하나요? 아니죠. 그냥 알잖아요. 바로 그런 암입니다. 내 자아의 절대적인 자유, 그 살아 숨쉬는 활동성을 그냥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 존재하는 방식 그 자체를 뜻합니다. 이 지적직관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라는 게 가만히 서 있는 돌조각상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걸요. 오히려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 가깝죠. 나는 절대적인 행위다. 이 문장처럼요. 나는 이미 완성된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매 순간, 매 찰나에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순수한 행위 그 자체인 겁니다. 가만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누구도 논증이나 말싸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자유롭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유는 머리로 이해하고 증명되는 게 아니라 오직 직접 수행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의 가장 깊은 뿌리, 그 토대는 논리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각자가 자기 삶으로 직접 살아내고 실천하는 자유로운 행위, 바로 그것인 거죠. 여기서 셸링은 정말 대담한 시도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 반대편 진영의 대표였던 스피노자마저 자기 방식대로 재해석해버리거든요. 스피노자가 느꼈다는 그 황홀한 우주와의 합일감, 그 정체가 과연 뭘까요? 셸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외부의 신이랑 하나가 된 게 아니야. 오히려 스피노자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자아를 너무나 압도적으로 체험한 지적 직관이었던 거지. 라고요. 정말 놀라운 해석이죠? 스피노자는 자기가 거대한 세계 속으로 녹아들어간다고 생각했지만 셸링이 보기엔 그건 피할 수 없는 기만, 즉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실제 벌어진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스피노자 자신의 그 강력한 자아 직관의 힘 앞에서 외부 세계 전체가 그냥 지워져 버린 거예요. 비유하자면 자기 내면에서 활활 타오르는 절대적인 나라는 태양을 저 바깥에서 비추는 태양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리고 이 착각은 절대 깨트릴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거 깨트리려면 자기 자신을 소멸시켜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내면의 시면에서 절대적인 자유를 맛본 철학자도 그곳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다시 깨어나야 해요. 어디로? 바로 이 현실, 수많은 대상들로 가득 찬 바로 이 세계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셜링은 그 순수한 직관의 상태에서 우리가 아는 평범한 의식의 세계로 돌아오는 그 순간을요, 정말 강렬하게 표현해요. 우리는 지적 직관으로부터 마치 죽음의 상태에서 깨어나듯 깨어난다. 나 혼자 우주 전체였던 그 완벽하고 고요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수많은 한계와 경계로 가득 찬 이 유한한 삶 속으로 확 내던져지는 듯한 그런 충격적인 각성이라는 거죠. 그 순수한 직관의 상태라는 건 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어떤 벽에도 부딪히지 않고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빛을요. 막히는 게 없으니까, 저항이 전혀 없으니까 그 무한한 활동이 오히려 완벽한 고요함, 절대적인 평온으로 느껴지는 상태인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런 절대적인 휴식의 상태죠. 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이게 나구나 하고 인식하는 이 의식이라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저항이 있어야만 생겨납니다. 내 자유로운 활동을 딱 가로막고 넌 여기까지야 하고 되밀어내는 뭔가, 즉 비야, 다른 말로 타자나 세계가 있어야만 비로소 나라는 경계선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정말 역설적이죠. 우리는 저 무한한 자유 속에서는 정작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유한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 문구처럼 제한된 현실 속으로 들어왔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실제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이라는 건 바로 이 한계가 낳은 산물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셸링의 철학적인 틀 안에서 보면요, 저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세계는 우리를 순수한 자기직관이라는 낙원에서 강제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의식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가 이미 그 완벽한 통일 상태에서 추락했다는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지복의 상태에서 현실이라는 땅으로 필연적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내면의 절대적인 자유와 외부의 유한한 현실, 이 양면성을 모두 끌어안게 된 철학자는 드디어 인간 조건의 진짜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하고 숭고하지만 동시에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 팽팽한 긴장 상태라는 것을요. 그럼 이제 철학은 정말 마지막 질문, 가장 실존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안에는 절대적인 자유가 있다는 걸 알면서 동시에 저 바깥 세계의 필연적인 한계에 꽁꽁 묶여있는 이 상태로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셀링은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떤 딱딱한 철학 이론에서 찾지 않아요. 아주 의외의 곳에서 그 힌트를 찾아내죠. 바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예술 형식 중 하나인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말입니다. 그리스 비극에 나오는 영웅들,
바로 그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첫째, 영웅은 운명이라는 이름의 압도적인 객관 세계의 힘에 맞서서 자신의 자유를 던집니다. 둘째, 그는 운명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요. 하지만 바로 그 정해진 운명에 맞서서 끝까지 저항하죠. 셋째, 결국 영웅은 어떻게 되나요? 패배합니다. 그리고 운명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까지 자기가 받아요. 정말 모순적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이야기에 이렇게 깊은 감동을 받을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 조건의 가장 깊은 진실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고귀함, 진정한 숭고함은 이기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패배할 걸 알면서도 그 운명에 맞서 싸우는 그 장엄한 투쟁,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셸링은 말합니다. 싸우고 쓰러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정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모습이라는 거죠. 비겁하게 살아남아서 구원받기에는 인간의 정신은 너무나 고귀하다는 외침이에요. 패배할 걸 알면서도 싸우고 결국 쓰러지는 것. 바로 거기에 인간의 진짜 존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투쟁은요, 인간을 그냥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는 세계관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운명이라는 그 거대한 힘과 맞짱을 뜰 수 있는 말 그대로 거인족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자유도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고 저 바깥의 객관 세계의 힘도 무시무시하게 거대하다는 것. 이 양쪽 모두의 힘을 인정하는 아주 장대한 세계관인 거죠. 자, 결국 셸링은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어쩌면 철학의 진짜 목적이라는 게 우리한테 이게 정답이야 하고 평화로운 최종 답안지를 쥐어주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죠. 어쩌면 그 대신에 바로 우리 자신의 삶, 우리 작자의 이 고독한 투쟁이 실은 얼마나 숭고한 자유의 표현인지를 그냥 일깨워주는 것. 그게 철학의 역할이 아닐까요? 철학의 목표가 편안한 안식이 아니라 우리의 이 장엄하고도 비극적인 조건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끌어안은 채 계속해서 싸워나갈 용기를 주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